2026년 1월 3일 새벽이었죠.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를 급습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고조되던 긴장감이 결국 이렇게 터진 건데요.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사건의 표면 아래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 작전이 그냥 체포 작전이 아니라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어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건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자료들을 쭉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힘의 논리가 과연 국제법 위에 설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민을 위협하는 그 마약 테러리스트를 소탕하는 작전이지만 국제사회 시각에서는 이건 명백한 주권국가 침공이거든요. 오늘 대화는 이 두 세계의 완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보여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건 그 자체, 절대적 결의라고 이름 붙여진 이 군사작전부터 한번 뜯어보죠.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건 그냥 군사작전이 아니라 거의 쇼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작전의 핵심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이용한 뭐랄까 외과수술식 정밀 타격이거든요. 외과수술식이요? 네, 단순히 병력을 많이 투입한 게 아니에요. 자료에 나온 동원 자산을 보면 F-22나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가장 먼저 언급되잖아요. 네네. 이게 핵심입니다. 베네수엘라가 가진 그 러시아제 방공 레이더망에 아예 포착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영공에 침투해서 그들의 눈과 귀를 먼저 멀게 만든 겁니다. 방어 시스템이 자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무력화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저쪽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했다는 거군요. 그 다음에야 이제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거고요. 맞습니다. 방공망이 완전히 마비된 후에야 B-1 폭격기 같은 재래식 전력하고 특수부대가 들어갑니다. 델타포스 같은 최정예 부대원들을 태운 헬리콥터들이 카라카스로 진입하는데 이 장면도 아주 인상적이죠. 어떻게 진입했나요? 레이더 탐지를 피하려고 해수면 바로 위, 불과 30m 상공을 아슬아슬하게 날아갔다고 합니다. 목표는 딱 하나, 티우나 요새 군사시설 안에 있는 마두로의 자택이었습니다.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작전이 어떻게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마두로도 자기 신변에 위협이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작전의 두 번째 핵심을 보여줍니다. 바로 정보의 승리라는 거죠. 정보의 승리요? 네. 미군은 몇 달 전부터 마두로의 은신처와 똑같은 실물 크기 모의 건물을 지어놓고 수백 번이나 침투 훈련을 반복했다고 해요.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CIA 현장 정보팀이 마두로의 생활 패턴, 경호 동선, 심지어 그가 잠드는 시간까지 파악해서 완벽한 타이밍을 잡은 겁니다. 이건 충동적인 공격이 아니라 정말 몇 달간 공들여 계획한 완벽한 참수작전이었습니다. 참수작전이라는 말이 좀 섬뜩하게 들리네요. 단순히 지도자 한 명을 제거하는 걸 넘어서 그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려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용어죠. 그렇습니다. 리더를 제거해서 지휘체계를 마비시키고 또 후계 구도를 둘러싼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군 사상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이 작전이 얼마나 일방적인 기술적 우위 속에서 진행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실행된 작전을 보니까 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미국은 무슨 명분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타국 군대가 체포해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사건의 가장 큰 논쟁이 시작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마약 테러리즘과의 전쟁입니다. 마약 테러리즘? 네. 그는 마두로를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태양의 카르텔이라는 거대 마약 조직의 수괴로 규정했어요. 그리고 트렌드 아라과 같은 흉악 갱단을 미국에 침투시켜서 수많은 미국인의 죽음을 야기한 범죄자라고 못 박았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으로 본 거군요. 그래서 그 두목을 체포하러 갔다는 논리네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바로 여기가 국제법의 세계와 미국 국내법의 세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인용된 거의 모든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 작전이 유엔 헌장 제2조 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말합니다. 침략 행위요? 예,
그 조항은 어떤 이유로든 다른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무력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마약 밀매는 무력 사용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가요? 국제법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그래요. 유엔 헌장이 무력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무력 공격, 즉 armed attack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할 때뿐입니다. 마약 밀매가 아무리 끔찍한 범죄라고 해도 한 국가의 군대가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것과 같은 무력 공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한 전문가는 심지어 이걸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치 전범들에게 적용했던 평화에 반하는 죄, 즉 최고의 국제 범죄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와, 이건 뭐 시각 차이가 아니라 거의 다른 현실을 이야기하는 수준이네요. 미국은 범죄자 수탕 작전이라고 하는데 국제법 학자들은 2차 대전 전범과 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보는 거니까요. 역사적으로 1989년에 파나마의 노리에가 사례랑 많이 비교되던데 그때와는 다른 점이 있나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파나마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미군을 초청했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아, 명분이 있었군요. 물론 그 명분도 논란이 많았지만 형식적으로는 개입의 근거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명분조차 없습니다. 순전히 미국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행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두로는 결국 미국 법정에 서게 되겠죠. 체포 과정이 불법이었다고 해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국 법원은 커프리스비 원칙이라는 걸 따를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피고인을 어떻게 법정으로 데려왔는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일단 우리 법정에 와 있으면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납치를 해왔든 속여서 데려왔든 상관없다는 건가요? 네, 일단 법정에 세우기만 하면 재판 관할권이 생긴다는 거죠. 이 원칙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 많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통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국제법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국내법 논리라니. 그러니 전 세계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겠군요. 이 법정 논쟁이 이렇게 첨예하다는 걸 알고 나니 각국의 반응이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법의 논리가 힘의 논리에 밀리는 걸 목격한 세계는 즉각적으로 두 편으로 갈렸습니다. 물론 중국, 러시아, 쿠바, 브라질 같은 국가들은 예상대로 주권 침해라며 맹비난했죠. 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해요. 마두로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강대국이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를 마음대로 잡아갈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네수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 자신들에게도 닥칠 수 있는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내정 불간섭이라는 대원칙이 무너지면 유엔을 중심으로 한 현재 국제 질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미국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규칙을 전 세계에 강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마두로 개인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에 따라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반면에 콜롬비아나 코스타리카처럼 이 작전을 환영한 나라들도 있었죠. 아무래도 이웃 국가로서 마두로 정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아왔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 예를 들면 유럽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어떤 입장이었나요? 그들의 입장이 아마 이 사건의 복잡속을 가장 잘 보여줄 겁니다. 키아 스타머 영국 총리의 발언이 아주 상징적인데요. 마두로 정권의 종식에 눈물을 흘리지는 않겠지만 국제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목표는 좋았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거죠. 마두로 같은 독재자가 사라지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라는 대원칙이 훼손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그 딜레마가 정말 크겠네요. 한 자료에 나온 표현이 머리에 맴드는데요. 자신들의 안보가 의존하는 바로 그 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동맹국의 행동에 침묵해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동맹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무너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침묵하거나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하는 식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죠. 미국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자니 동맹 관계가 껄끄러워지고 그렇다고 지지하자니 자신들이 수호해야 할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이 사건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균열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베네수엘라 내부로 돌려보죠. 마두로는 체포됐지만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노골적이어서 좀 놀랬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운영할 것이다. 석유가 다시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군요. 네, 그 발언이 이 작전의 본질에 대한 논란에 기름을 부었죠. 마약 소탕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결국 세계 최대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란 관리가 이제 와서라 그들은 진짜 문제가 베네수엘라의 석유였다고 실토한다고 비꼬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석유 봉쇄를 통한 압박 수단이었다 이렇게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군요. 실제로 엑손이나 쉐브론 같은 미국 석유 회사들이 기반 시설 복구에 참여할 거라고까지 언급했으니 의심을 살 만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수년간의 경제난과 제재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은 거의 폐허가 된 상태거든요. 이걸 복구하고 다시 세계 시장에 석유를 공급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미국 기업들이 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은 거죠. 이는 작전의 명분을 정의 구현해서 이권 개입으로 보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럼 이제 베네수엘라의 권력은 누가 잡게 되는 건가요? 자료를 보면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직을 맡았다고 나오는데 이 인물도 굉장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이 원하는 안전하고 적절한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불확실성입니다. 미국은 정권의 머리, 즉 마두로 한 명만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던 군부, 정부 조직, 이익 집단 같은 몸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거대한 권력 공백을 의미하고 그 공백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파벌 간의 피비린내라는 암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도자 한 명을 없애는 것과 한 나라를 안정시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군요.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사례가 떠오르네요. 정확합니다. 자료 중 하나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군사작전 다음 날, the day after가 훨씬 더 어렵다고요.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이제부터 시작될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재건이라는 기나긴 과제를 감당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칫하면 마두로만 없는 더 큰 혼란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뜯어본 자료들은 한편의 거대한 드라마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군사작전, 그 이면에 숨겨진 국제법과 현실 정치의 충돌, 그리고 전 세계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보인 복잡한 반응까지. 이런 단순히 베네수엘라라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 국제관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청취자께서 생각해 보실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는 이번 작전이 결국 멀로 독트린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분석합니다. 멀로 독트린은 1900세기에 미국이 유럽 열강을 향해서 아메리카 대륙은 우리의 앞마당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선언한 거잖아요. 이번 작전 역시 서반구에서 미국의 절대적 우위를 재확인하려는 시도라는 거죠. 여기서 저희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중국, 러시아 등 여러 강대국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다극화된 세계에서 한 강대국이 자신의 세력권을 주장하며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이런 일방적인 접근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아니면 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규범을 깨는 이런 행동이 역설적으로 자신이 지키려 했던 바로 그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결국 모두에게 더 큰 불안정과 갈등을 가져오게 될까요?